안녕하세요. 2025 강사 콘테스트 본선 사회를 맡은 김동준입니다. 올해로 벌써 6번째 대회입니다. 강사님들의 생각과 경험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자리, 매번 조금은 긴장되지만 또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선에는 1, 2차 예선을 거친 7분의 강사님이 무대에 오릅니다. 발표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색깔과 힘을 충분히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전문 강사 김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몇 번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오늘 여기 오전만 한 5번 넘게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알람을 한 번에 끌지 두 번에 끌지도 선택을 했고, 머리 가르마 방향부터 또 여기 오는 버스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상버스 타려고 몇 개 보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인 것 같아요. 사소한 선택 하나로 뜻하지 않은 행운이 오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온 저의 장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17년 전 어느 겨울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한 달째 돼서 월급을 받고 귀가하는 저한테는 좀 나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매번 가던 지하철역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출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월급을 봉투째 갖고 있었으니까 집에 가져갈 선물도 몇 개 사고요. 또 그날따라 여유롭게 가고 싶어서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를 타려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길에 얼마 못 가서 인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돌진했고 저는 사고가 나면서 얼마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구급대원들의 분주한 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것을 칠려 올려졌을 때는 주위에 이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아가씨 다리 어떡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들려요. 그래서 그때 살짝 예감은 한 것 같아요. 잘못될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눈을 다시 떠봤을 때는 중환자실이었고요. 3일이 지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연히 다리가 있나 없나 봤죠. 그랬더니 왼쪽 다리 허벅지 아래부터 없어요. 붕대가 칭칭 남겨 있습니다. 당연히 아쉽죠. 저는 저희 나라 의술이 좀 좋아서 다시 붙여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아쉽더라고요. 아쉬운데 그 후에 들은 얘기는 제가 그 위급한 순간에 숨이 여러 차례 멎었던 순간이 있던 거예요. 저희 가족들을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 듣고 나니까 사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그 오전에 뉴스에 나올 만큼의 큰 사고에서 다리 하나만 잃고 목숨을 건진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가진 게 많잖아요. 다리도 있고, 네, 아직 가진 게 많아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는 25살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장애는 시대별, 나라별 차이가 있더라고요. 개그이긴 한데 어떤 한 스탠딩 장애인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을 보러 온 관객한테 오늘 여기 많은 장애인들이 오셨네요. 여기 비만 장애인도 계시고 탈모 장애인도 계시고 안면 비대칭 장애인도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유머인데 실제로 나라별로 도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이라 하고 스웨덴에서는 말이 서툰 외국인한테도 장애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과거에는 시력이 안 좋다는 이유로 또 장애라 불리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인데요. 제가 장애가 생겨보니,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애가 생겨보니 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어느 정도 보조기구로 해결되더라고요. 저 의족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저와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또 날로 발전해가는 보조기구로 불편함을 줄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차별이죠. 차별에는 물리적 편의성의 차별도 있고 사회적 인식의 차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의족을 하기 전에 한 몇 개월간 휠체어를 탄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병원에서 외출을 허락받고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러 갔는데 갈 수 있는 식당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엔 간 식당에서는
사장님과 가게 사장님과 저희 아빠가 앞뒤 휠체어를 가마처럼 들어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거 말고도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던 곳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사회적 차별은요. 몇 달 전에 저희 회사 인턴 채용 면접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장애 전형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때 뇌병변 장애인 한 분이 입장했습니다. 다소 어눌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갔는데 후에 면접관들하고 평가를 하면서 저 친구 우리 사무직으로 일하기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 IT 분야의 자격증도 많고 저희가 주어지는 그 인턴 분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모르고 계셨지만 근로지원인이란 제도도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평가 평균점으로는 합격선을 넘지 못해서 좀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한 사람의 가진 능력이나 그런 역량보다는 장애를 먼저 보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불편함일 수 있는데 사회가 주는 편견은 좀 넘기 힘든 장벽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차별을 인지하고 또 개선해 나가려는 이런 노력부터가 인식 개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를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더 어떤 일을 더 시킬까, 업무를 뭘 더 줄까 보다는 장애가 있으니까 배려를 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는 똑같이 주어진 일을 다른 동료들과 같이 고민하고 열심히 임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열심히 성과내는 사람이구나로 저를 인식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저는 현재 13년째 같은 기관에서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죠. 그 기회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저는 두 다리가 아니어도 잘 웃고 잘 걷고 또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현재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게 이미지가 뭐 불편, 어려움, 극복의 대상, 뭐 의무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경을 쓴 사람도 있고 곱슬머리인 사람도 있잖아요. 휠체어 탄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의족을 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동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보통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의 가능성을 봐주는데 여러분이 작은 시작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장애인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 보통의 동료로서 전하는 보통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걸리버 우리 회사에 입사하다라는 주제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존중을 강의할 김민지 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걸리버 여행기를 다들 아실까요? 걸리버는 누구였을까요? 걸리버는 자신의 나라에서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소인국에 떨어지게 됩니다. 소인국에서 걸리버는 자신과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걸리버는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걸리버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버가 우리 회사에 출근을 한다면 아마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신체 조건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환경이 문제일까요? 걸리버가 출근한 첫날에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걸리버에게는 굉장한 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째저째 출입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책상과 의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모두 걸리버를 불편해했고 걸리버 또한 이 환경이 불편했습니다. 이곳에서 걸리버의 신체 조건은 너무나 평범했던 걸리버의 신체 조건은 어쩌면 장애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란 무엇일까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1조를 보시면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 중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조건만을 본다면 걸리버는 한국에서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한국의 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한국에서는 장애를 15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청각장애부터 발달장애라고 불리는 여기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까지 이르기까지 15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걸리버가 속할 수 있는 유형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자 또한 장애인으로 포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마다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다른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것 또한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장애라고 하면은 의료적 관점에서 개인이 가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애는 한 개인이 극복해야 할 또는 떠안아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관점이 변화해서 사회적 환경적인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는 한 개인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환경이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걸리버에 대한 질문 또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장애를 환경적,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줄 예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온 대전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한 식당에 청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조견은 어디든지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출입이 거부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보조견이라고 하면은 시각장애인의 대신 눈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식당 주인은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반려견을 데려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걸리버 이야기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걸리버는 누구였나요? 걸리버는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우리 사회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걸리버는 제도의 한계가 나타난 순간 드러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걸리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함께 지낼 동료이며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면 사람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아닌 변화의 환경을 함께 만들어 걸리버도 우리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를 하고 있는 노익희 강사입니다. 오늘 이름기업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름기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차별을 없애고 합심하는 이런 기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름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차별 금지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기업에서 어떻게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건강한 일터가 될 건지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왜 직장 내 장애인 인권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세계 장애인 비율을 보면은 세계보건기구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장애인이 15%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장애인 비율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등록 장애인은 6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13%죠.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은 아쉽게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라는 저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보시기에는 비장애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중증 장애인입니다. 어디가 아플 것 같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저는 지체장애인이고요. 목에 지금 금속이 있어갖고 목을 잘 못 돌리는 그런 중증 장애인입니다. 전직 직업은 제가 신문기자였는데 신문기자 하면서 노트북을 하도 많이 하면서 거북목이 됐고요. 거북목이 되었다가 목이 꺾어지는 바람에 수술을 2번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인데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만큼 현저하게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힘, 다양성의 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면서 힘을 합쳤을 때 퍼포먼스를, 성과를 많이 내는 기업들을 봤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름 기업도 그런 기업의 대열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 다른 배경, 그리고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장애인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관대하게 안아주시면서 그런 훌륭한 기업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업들이 우리 이름 기업은 그렇지 않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할 때, 근무할 때,
고용할 때 다양하게 차별의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런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핵심원 중에서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근무할 때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받는 것. 우리 이용기업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해놓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이 탔을 때 사실 누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앞에서 볼 때. 그래서 거울을 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기업에서는 거울이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편의 제공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도 장애인법, 미국 ADA와 장애인 권리 협약에 부합되도록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정당한 편의 제공, 어떤 걸까요? 물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들, 또 시각 장애인들, 청각 장애인들이 어떻게 근무를 할 때, 또 접근을 할 때, 우리 기업에 들어올 때, 출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편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물리적 환경 개선입니다.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저희들과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장애인 고용안전협회 같은 곳이랑 친하게 지내시면서 상의하시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기기 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조기기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화면 낭독 프로그램, 확대경, 음성 인식 장치 등 다양한 기구들이 아주 많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공평한 것이죠.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운영이 되고 공평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기업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 사례입니다. 삼성전자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삼성전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업대 도입을 해서 훌륭하게도 생산성이 20% 정도 신장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이지만 이런 대기업들에서 모범을 보여줘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편의가 만드는 기회의 평등. 바로 그것이 진짜 평등이죠. 제가 기업을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아파서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저의 손을 잡아줬던 곳이 바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늘 만나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행복을 준 기업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1, 2년 정도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방황을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장애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와 교훈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장애 감수성을 여러분들 가지신다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신다면 이런 인권 침해 사례는 앞으로 생기지 않을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요. 2022년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장애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직 복직을 명령을 한 판결이 났었습니다. 차별적 발언입니다. 장애인이니까 잘 못할 거야. 장애인이 할 수 있겠나? 이런 발언들, 이런 배제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고요. 아주 많습니다. 저도 문화예술을 하면서 지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 씨의 노래를 같이 불렀지만 재밌었어요? 그런 노래들을 부르지만 음악과 함께 또 예술과 함께 정치와 함께 사회와 함께 이렇게 훌륭한 장애인들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차별적 발언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생로병사의 수순을 거치기 때문에 마지막 전 단계에서는
장애를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내가 바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은 이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하지만 부서 내에서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편리하게 해줄까 하는 이런 회의도 하시고요. 상의도 하시고요. 저 사람은 뭐가 불편할까 하는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을 늘 가지시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이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셔갖고 오늘 사장님이 이하 부서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장애인식 개선 효과입니다. 실증적 효과와 조직적 변화인데요. 실증적 효과는 앞에 나온 세 가지대로 대기업 중에서 LG화학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교육 후 만족도가 높아졌다. 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고요. 비장애인 직원의 장애 이해도가 대폭 향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팀워크나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직적 변화는요. 마지막 세 번째 게 중요하죠. 요즘에 기업 이미지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공신력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조직적 변화를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생산성이 결국 늘어나는 얼마 전에 교육을 우리 연수를 갔을 때 저랑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고 조직이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감소가 된다. 이런 깜짝 설명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그렇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그 시간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생산성만을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한다면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도 정말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서 많은 거 얻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 나이 드신 분, 또 콧수염을 기른 사람. 저도 얼마 전까지 콧수염을 길렀는데 오늘 여러분들 만나려고 콧수염을 밀고 왔습니다. 제가 까만 수염을 꽉 차고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장애인의 마음을, 장애인을 대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포용이 만드는 이룸기업의 혁신, 너그러운 마음이 만드는 이룸기업의 성장, 이것을 기대하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조직,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이 계속 끝없이 진행되는 이룸기업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식개선 교육 1년 만에 여러분들 만났는데요. 내년에 또 만나겠습니다. 내년에 또 불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애, 다름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박창하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조금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라고 그 씨앗이 조금은 앞으로 우리가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기여하는 큰 나무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상과 비정상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할까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15%, 약 10억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인원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략 260만 명
다행히 장애 인구로 등록돼 있습니다. 주변을 제가 잠깐 살펴볼게요. 저처럼 안경 쓰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면 안경도 근시와 원시 때문에 쓰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시각적인 제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가시는 분들, 이 또한 이동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살면서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차이는 결함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지 그거를 제가 뒤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를 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적인 관점입니다.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보는 관점이죠. 즉 장애는 개인의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만 여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회적인 모델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장애는 사회적 환경과 결함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와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잠깐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건물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리가 불편해서일까요? 이것은 휠체어 사용자가 건물을 접근할 때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장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 이처럼 건물 옆에 경사로가 있다면 이 인원은 더 이상 이 건물에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장벽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장벽도 있지만 정보적인 장벽도 또한 해당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뭐 점자나 음성 메시지가 없는 정보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어떤 그 자막이 없는 영상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도적인 장벽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장애인 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고용 제도들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견고한 장벽은 머지않아 태도적인 장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상처되는 언어나 행동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장벽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은 위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루게르병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비밀을 탐사하셨고, 헬런 켈러님은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듯 다양한 경험과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이런 사회는 우리 사회 모두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성별, 연령, 성별, 장애와 관계없이 모두를 편리하게 만드는 환경과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 철학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중에 자동문을 살펴보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 이런 기능들도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지만 지금은 뭐 운전하시는 분 아니면 요리하시는 분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 되었습니다. 뭐 레버형 손잡이, 뭐 양손으로 쓸 수 있는 가이드, 이런 모든 제품들은 어떠한 특정한 불편함을 해소하게 만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애에 대한 특별한 불편함을 만드는 기술과 디자인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다양성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런 성별, 세대,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적인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다양성의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더하면 장애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장애는 더 이상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단절이 아니라 다양성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다양성은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관점들이 만날 때 우리 틀 안에 가지고 있던 혁신을 깨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템플 그랜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분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여성인데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분의 모티브가 됐다고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독특한 시각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동물들의 그 복지를 개선하는 혁혁한 혁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설계한 가축 처리 시설은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낮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축산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장애는 결코 결함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는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장애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먼저 다가가서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작정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움을 먼저 도와드릴까요를 요청을 하는 그 인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름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와 행동이 틀리고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먼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인원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장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함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 장애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존중하고 귀 기울일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씨앗에 오늘 조금이나마 더 심어지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이 그걸 조금 더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름을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대에 있었지만 제가 군대에서 자주 쓰는 말이 We go together라는 말을 씁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누구나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박화영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강의 지금 계속 들으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저기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네, 기지개 한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도입한 것이 1991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 고용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2024년 하반기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을 비교한 통계입니다.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고용률이 34.5%, 비장애인 고용률은 69.5%로 장애인 고용률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제도 시행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결과인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강력한 제도가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 장벽이 왜 그렇게 높기만 할까?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70대 이상 어르신 분들은 아유, 이쁘게 생겼는데 아깝다. 물론 저한테 예쁘게 생겼다고 한 건 꼭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또 불쌍하다. 또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또 가끔은 좀 무섭다. 이렇게 동정과 시해 또는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무관심합니다. 네, 제가 불과 5년 전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그렇고 비장애인들과의 모임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도 그렇고 하지 않아도 될 배려를 부탁하는 건 민폐라고 여겨서 저 혼자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들만의 도움을 받아서 낑낑 해결하려고 무지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 당사자인 저 역시도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관점은 어떨까요? 많은 기업이 아직도 장애인 고용을 개인이나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대략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장애인은 일을 못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직무가 없다. 두 번째는 청년 실업도 시급한데 무슨 장애인까지? 세 번째는 이거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먼저 장애인은 일을 못할 거라는 막연한 편견. 네, 이 기저에는 장애인이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the disabled보다는 differently abled person이 맞는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육상 선수에서 모델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리의 여성 에이미 뮬린스입니다. 이분은 선천적으로 종아리뼈, 그러니까 비골이 형성되지 않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부단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패럴림픽 신기록도 달성했고요. 그리고 모델 일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의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이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달릴 수는 없지만 보조 도구나 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청년 실업도 시급한데 어떻게 장애인까지 챙겨? 이 생각의 기저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편견이 깔려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18대 국회의원 박은수님, 사법시험 22기 동기 중에 4명이 장애인이었는데 한 분도 인관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모든 신문 방송에 이 소식이 일주일간 보도되었고 대구 장애인 대학생 서클 그리고 동료 법조인들이 나서준 결과로 대구 지방법원 판사로 인관이 되었죠. 다른 세 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기업이 원하는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일까요? 현재의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고용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장애인이 고용되려면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과 고용 환경 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진 작업 환경이 조성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가 없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재 발굴, 직무 개발과 그리고 고용 후에 사후 관리까지 장애인 고용의 A부터 Z까지 모든 방면의 도움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말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장애인 고용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야? 우리는 세금 많이 내잖아. 그리고 뭐 고용 안 하면 고용 안 한다고 그 고용 부담금까지 내잖아. 근데 또 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목적은 회사를 왜 세우나요? 기업을 왜 만드나요? 결국 돈 벌려고 만들죠. 이윤 추구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노자 철학자인 최진석 교수의 말에 의하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를 수단으로 나와 사회의 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사회는 공존 관계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결국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마중물이 됩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인 예로 경주 채부잣집을 들 수 있는데요. 매년 예를 들어서 쌀이 3,000석을 생산했다고 하면 3분의 1인 1,000석은 집에서 쓰고 그리고 1,000석은 과객에게 베풀고 나머지 1,000석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나이니 나를 돌보듯이 이웃을 돌본다. 이런 신념을 계속 실천한 결과로 채부잣집 반경 1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대 손인 1568년부터 28대 손인 1970년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이상을 자자손손 부를 누린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 절차도 까다롭고 번거로운데 그냥 부담금으로만 때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장애인 인재를 국가의 지원까지 받으며 고용해서 기업 이미지, 사회 공헌도 그리고 경영 성과까지 높이는 일석다조의 초인류 기업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강사 오성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저의 사례와 또 제 주변에서 장애인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후천적 장애인의 사례로 제 이야기를 엮어 나가겠습니다. 네, 장애인이 과연 잘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물음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그런 편견이 없어질 것입니다. 각각의 장애의 유형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제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문제의 퀴즈를 내면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OX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의 원인이 후천적, 선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 둘 셋. 예, X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 후천적 장애 원인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무려 88.1%, 약 90%가 됩니다. 그럼 먼저 후천적
사례인 저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뜻밖의 사고로 목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다치면서 저는 양 두 팔, 손 그리고 두 다리도 사용할 수 없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렇게 사지마비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편견, 바로 제가 장애인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해서요,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운전을 하는데 저의 아파트 입구에 제가 이 노란 장애인 운전 연수 차량을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데 올려져 있던 게이트를 바로 내렸습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인데 왜 이렇게 게이트 문을 내리느냐라고 물으니 경비분이 저에게 어제 우리 아파트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장애인 연수 차량이라는 저 차를 보면은 절대 우리 아파트에 출입시키지 마라.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모두 다 사고를 낼 것 같고 심지어는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두려움과 위압감을 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선입견이 아닐까요? 지금 저는 8년째 운전을 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저의 운전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가까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굴이 작은데 얼굴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가끔씩 저에게 가속의 스티커도 날라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후천적 장애인의 절단 장애인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세트민입니다. 그런데 9년 전 바로 축산식품 공장에서 소세지를 만드는 자급 공정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바로 사고로 그 기계 안에 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손 발꿈치에 손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1년 동안 상담한 결과 지금은 우리 창원 행정복지센터에서 1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후천적 뇌병변 장애인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가족을 떠나 10년째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퇴근을 해서 샤워를 하려고 목욕탕에 가서 옷을 탈의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찢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병원을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순간 의식을 잃었고요. 만약에 가족이 옆에 계셨다면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다음날 동료가 출근을 하지 않자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분을 발견하고 그래도 병원에 옮겨서 다행히 반신마비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 오른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언어가 불분명한 뇌병변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부산산업정보원에서 지난해에는 장애인 인턴제에서 올해는 장애인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여기 바로 명함이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례입니다. 예, 마지막 후천적 사례이고요. 지체 장애인 분인데 이분은 30년이나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바로 아파트 베란다에 이불 빨래를 넣는다고 베란다에 들고 갔는데 아래쪽에서 아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본다고 머리를 숙이다가 떨어진 낙상 사고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배꼽 아래에 두 다리만 마비입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역시 저와 나이가 같은 관계로 제가 2년 정도의 상담을 한 결과 이분은
영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재 교과서에 영어를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저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이지만 저는 손과 발, 다리 모두가 마비이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제가 바로 장애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는 태우고 다니지 마세요. 엄마만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마저도 장애인 엄마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요즘 전화를 합니다. 엄마, 좀 바쁘지 않으면 우리 애들 픽업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장애인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나훈아의 체인지 노래 아시죠? 자, 체인지 바꾸자 라는 노래입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 저의 메시지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선입견 우리 모두 구겨서 버리고 건강한 장애인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의 10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네요. 제가 불러드리기가 네, 체인지 아주 밝은 노래입니다. 건강한 장애인식으로 변화되길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주은미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장벽을 없애면 능력이 보여요입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시작된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됐고 이제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 의무적으로 교육이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장애에 대한 정의가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우리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당한 제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든 장애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장애에 대한 기능과 손상에 대한 의학적 관점으로 장애를 이해하는 정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손상이나 이제 기능에 대한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장애 때문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차별, 편견, 낙인.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더 큰 장애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취업을 할 때 다양한 차별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거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뀔 수 없는 장벽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WHO에서 이제는 장애에 대한 손상과 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과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장애를 이해하는 좀 더 폭넓은 관점의 장애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장애를 별로 중증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상은 되게 중증이지만 다양한 활동이나 참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제 손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장벽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동등하게 사회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손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사회적 관점이 반영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 절단과 척수 손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의족을 신고 세상을 첫 발을 디었는데 세상에 딱 나오니까 저를 이제는 주은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The Disabled People. 그래서 뭔가 손상을 가진 사람, 뭘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보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 생활이나 직업 생활이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많이 경험을 했고 불이익을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이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장애인 직업학교에 취업을 위해서 1년 동안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진짜 많은 다양한 친구들이나 다양한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나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주어진 삶이 아니라 내가 액티브 어세스빌리티,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제가 저의 강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양쪽 다리는 없지만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머리를 쓰는 일은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찾아서 저는 저의 직업을 다시 바꾸게 되었고 2000년부터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하고 25년 동안 이제는 The Disabled People, 뭘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The Differently Abled Person,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꼈던 가장 중요한 이 존재에 대한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양쪽 다리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소중한 존재다. 다리가 있어도 주음미, 다리가 없어도 주음미가 맞구나라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행복을 내가 요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것들을 누리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까지 지는 이런 주체적인 삶이 되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유능하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굉장히 삶에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도 있을 거고 주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텐데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온 경험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인권선언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차별받지 않는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차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성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나이가 어릴 때는 어리다고 차별을 받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노인이라고 차별을 받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학력이냐 아니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 그리고 내 법적인 권리가 증진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공되는 것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권리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애인 인권에서는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것들이 보장돼야 활동해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없으면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동권이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지만 우리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법적인 권리, 경제적인 권리, 교육이나 고용에 있어서 건강권까지 해서 모든 권리에 있어서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들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차별에 대한 것들이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장애 때문에 제한되거나 배제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되는 직접 차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이지만 결과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발생되는 간접 차별 그 다음에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장애인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광고에 의한 차별 4가지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제가 정당한 편의 제공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 성별 아니면 장애 특징에 맞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아니면 보조공학기기 아니면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이런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제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이 경사로가 설치가 된다던가 아니면 작업대가 좀 조절이 가능한 이렇게 테이블이 지원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재택근무나 시간에 대한 것들을 변경을 하는 이런 필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그다음 또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쉬운 작업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우리가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들한테 통역이나 화면 낭독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요. 물리적 편의 지원과 비물리적 편의 지원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물리적 편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용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거. 그다음 비물리적 편의 지원은 우리가 근로지원이나 아니면 발달장애를 위해서 직무지도원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기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거는 1인당 1,500만 원, 중증장애인 저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2024년부터 자부담 10%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조건 2년을 넣어서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공학기기를 굉장히 많은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원받은 거는 이 척수장애가 있기 때문에 욕창 방지 방석, 그다음 실내로 교육을 많이 다니니까 실내용 스쿠터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장애인들, 특히 저시력장애인들 볼 수 있는 화면 확대기라든가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화상전화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컴퓨터 사용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요, 보조공학기기 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이 있어서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심지어 출퇴근 차량에 대한 차량 개조도 여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편의가 제공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마다 욕구가 다르고 장애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제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이번에 나온 이유가 능력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존중받는 것들이 중요한 권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제 괴롭힘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권익 옹호,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 이 두 가지야말로 장애인들에게 진짜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런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면 장애인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